2020년, 2021년 분위기에 근접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온도 차이, 그냥 좀 좋아진다 수준이 아니라 상당히 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정할 거는 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서울은 확실히 상승세로 돌아섰다. 그러면 경기도나 인천은 역시 같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기린만 부동산 경제연구소 대표 기린만입니다. 또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제가 가진 인사이트 최대한 뽑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가 어떤가요? 온도가 달라졌죠. 지역마다 편차가 있고요. 서울 내에서도 이제 온도 차이가 있지만 서울과 비서울,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차이가 확연하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7월 1주차 한국 부동산 통계를 보면 서울 매매 가격 변동률이 0.2% 나왔는데요. 2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우리가 집값 변동률이 0.2%라고 하면 10억, 20억짜리 아파트가 0.2%가 무슨 대수야 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이게 주간 통계거든요. 그러면 연간으로 52주, 54주로 바꿔버리게 되면 10% 정도 상승 속도, 그러니까 10억 원의 아파트가 11억 원 올라가는 속도로 매주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가파른데 문제는 속도가 0.2%에서 그치지 않을 거라는 거죠. 지금 같은 경우는 아마 더 빠르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요. 우리가 보통 이제 거래량도 중요한 지표를 보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수반되는 상승이냐, 상승 거래냐, 아니면 몇 개가 튀는 거래냐인데 거래량도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서울 아파트 같은 경우는요, 2021년 지나고 2022년 하반기부터 금리가 올라가면서 이제 집값이 꺾였는데 2022년 하반기부터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1,000건, 2,000건대 왔다 갔다 했고요. 2023년 작년 8월 3,800건 정도 많이 됐는 게 3,800건이었고 다시 줄어들다가 올해 3월부터 다시 4,000건대를 회복해서 3월, 4월, 5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4,000건이 넘어갔고요. 4,000건도 이제 올라가고 있습니다. 6월 통계는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신고 기간이 있죠. 그래서 7월 말까지는 기다려줘야 정확한 6월 통계가 나오는데 촬영 시점 기준으로 벌써 4,000건이 넘었습니다. 그 얘기는 아마 6월 통계가 다 잡히게 된다면 제 생각에는 6,000건 이상 7,000건 또 넘어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정도라면 거의 2020년, 2021년 분위기에 근접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온도 차이, 그냥 좀 좋아진다 수준이 아니라 상당히 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정할 거는 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서울은 확실히 상승세로 돌아섰다. 그러면 경기도나 인천은 역시 같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지역은 따라가는데 지방은 아직까지 그렇지는 않다. 그래서 양극화가 좀 심화되고 있고요. 좀 특징이 있습니다. 상승의 특징이 있는데 특징이 뭐냐면 기존에 이제 집값이 올라갈 때 한번 조정이 되고 상승장이 시작이 될 때는 보통 투자 수요들, 다주택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투자에 나서는데 지금은 특징이 실수요자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실수요자. 그러니까 무주택자들, 집을 안 사고 있던 무주택자들이 내 집 마련에 나서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1주택을 가진 분들이 갈아타기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특징이 좀 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실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자, 우리가 이유가 중요하죠. 모든 현상에는 이유가 존재합니다. 자, 이유가 뭘까? 집을 사는 건 메커니즘이 있어요. 메커니즘이 뭐냐면 구매 욕구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집을 사고 싶어야죠. 그렇죠? 사고 싶은 욕구가 생기면 두 번째로 우리가 판단을 하는 게 구매 능력입니다. 내가 능력이 되느냐, 자기 자본이 얼마 정도 되느냐, 대출이 얼마 나오느냐, 전세를 끼고 살 것인가, 아니면 여러 가지 규제 때문에 집을 사서 남는 게 없느냐, 세금 다 내고 나면 남는 게 없느냐, 여러 가지를 따지는데 기본 조건이 구매 욕구가 생겨야 되거든요. 2022년 하반기와 2023년에 왜 집을 많이 사지 않았느냐, 욕구가 많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왜? 집값이 많이 안 오를 것 같으니까요. 우리는 실소유자도 마찬가지고요. 투자 수요도 마찬가지고요. 올라가는 집을 사고 싶지 내려가는 집을 사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아니 집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이게 살 때 취득세 내죠. 대출이자 내야 되죠. 보유하면 재산세 내죠. 집값이 비싸면 종합부동산세 내죠. 팔 때 양도세도 내야 되는데 이게 현상 유지가 되면은 적자예요. 오히려 손실이 발생합니다. 적정한 수준으로 집값이 올라가줘야 수익이 발생하게 되는데 집값이 올라가지 않는데 집을 산다. 그럴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실수요자들도 쉽지 않습니다. 물론 필요해서 뭐 부모님이 돈을 좀 보태줘가지고 집 사. 아빠가 살아보니까 뭐 집 사서 그냥 잘 살다 보면 올라갈 거야. 그렇게 뭐 자금이 되고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뭐 내 집 마련을 하셔도 되겠으나 그렇지 않은 분들이라면 올라가는 집을 사야 되기 때문에 기다렸죠. 2021년까지 이제 급등을 했고 폭등을 했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최근 3월부터 이제 슬금슬금 집값이 올라갑니다. 3월, 4월 총선 지나고 5월 집값이 멈추지 않아요? 거래량 또 늘어납니다. 슬금슬금 불안합니다. 불안 심리. 그래서 최근에 저한테도 이제 문의가 많이 오는데 제가 물어봅니다. 왜 집을 사려고 하나요? 좀 기다리지? 라고 하면 한결같은 대답이 불안하다. 그러니까 뭐가 불안하냐라고 하면 2020년, 2021년 폭등에 대한 트라우마. 그때 아픈 기억이 되살아나서 견디지를 못하겠습니다. 잠이 안 옵니다. 이번에도 또 기회를 놓치게 된다면 또 그렇게 될까 두렵습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는 그냥 사버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수요자들이 공격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그럼 실수요자들이 무조건 올라가 100% 상승을 기대하고 들어간다면 뭐 고민할 것도 없겠죠. 뭐 전국이 다 오른다면 돈이 부족하면 서울이 아니면 뭐 서울 중심부가 아니면 서울 외곽 또 수도권 외곽 그것도 아니면 지방으로 가도 되는데 지금 시장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본다면 그렇게 또 막 올라갈 분위기는 아니에요. 그러면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일단 근거가 필요하잖아요. 그냥 불안해? 집값이 올라가는데 그냥 불안해? 다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유가 뭔지 하나씩 살펴보게 되면 첫 번째 이유가 공급이 부족하다. 공급 부족론이 지금 먹혀들고 있는데요. 인허가 물량, 착공 물량, 분양 물량을 보면 줄어드는데 PF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PF 문제, 뭐 4월 위기설 있는데 우리 얘기는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한 달이 건너서 이제 공급자 건설사들의 위기입니다. 2021년까지 이제 땅 짓고 헤엄치기를 하죠. 우리가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하게 되면 자기 돈, 자기 자본으로 개발하지 않습니다. 땅은 브릿지론을 받아서 이제 대출을 받게 되고요. 또 사업을 하게 되면 PF 대출,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받아서 이제 사업을 하고 분양이 잘 되고 나중에 잔금을 잘 치고 사업이 마무리가 잘 되면 개발 이익을 환수한 다음에 PF 대출 갚고 수익을 가지고 가는 구조입니다. 땅 짓고 헤엄치기죠. 2021년까지는. 왜? 아니 하면 완판이 나니까 대출 받아서 사서 짓고 대출 받아서 사서 짓고 너무나 좋았는데 2022년부터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서 모든 상황이 달라지게 되죠. 투자 심리는 얼어붙고 대출 금리는 뭐 2배 이상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 건설회사들이 위기에 빠집니다. 사업을 하려는 땅들도 지금 사업이 안 돼요. 공급을 못 하겠죠. 있는 것도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정리가 안 됩니다. 공급이 자연스럽게 안 되겠죠. 분양 물량, 인허가 물량, 착공 물량이 다 줄어듭니다. 시장에서는 이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미래를 보고 살거든요. 올해 공급 물량이 부족한데 내년부터 공급 물량이 충분히 나와.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 그냥 버티면 되니까 1년 금방 지나가니까요. 근데 올해는 괜찮은데 1년, 2년, 3년, 5년 후 입주 물량이 부족해질 수도 있다. 이거 무지하게 불안합니다. 이 불안 심리가 지금 시장의 불안 심리를 자극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전세 가격입니다. 전세 가격. 전세 가격이 올라가는데 우리가 전세는 무이자 대출입니다. 세입자가 주인한테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친구한테 돈을 빌리게 되면 보통 이자를 주게 되잖아요. 근데 집주인이 이자를 주지 않습니다. 대신 뭘 주나요? 집을 제공해 줍니다. 내 집에 들어와서 좀 살고 있어. 계약 기간 끝나면 전세금 돌려주면 네가 나가. 이게 전세의 메커니즘인데요. 전세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무이자 대출 한도가 늘어나죠. 무이자 대출 한도가 늘어난다는 얘기는 집주인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아파트를 전세 5억에 내 돈 5억을 투자해서 샀는데 그렇죠? 전세 가격이 5억에서 7억으로 올라갑니다. 무이자 대출 한도가 7억으로 늘어났다는 얘기죠. 그럼 2억에 추가 자금이 들어옵니다. 대출 한도가 늘어났으니까요. 대출 이자도 안 내죠. 그 2억으로 추가 투자를 할 수도 있고 또 투자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기존에는 5억을 투자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3억만 투자해도 된다는 겁니다. 투자하기 굉장히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고요. 전세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세입자 입장에서는 불안하죠. 왜?
무이자 대출을 또 더 내야 되니까 집주인은 무이자 대출이지만 세입자는 이자를 내고 은행에서 빌리든 내 통장을 깨든 어떤 식으로든 지불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럽죠. 이 기회에 그냥 집 사버릴까 하는 심리가 작동이 되는데 전세 같은 경우는 아파트와 비아파트 시장으로 좀 구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아파트 시장은 힘들어요. 빌라 같은 경우는 깡통 전세, 전세 사기 우려 때문에 임대라고 하면 전세와 월세가 있는데 전세금 내 전 재산을 맡겼는데 돌려받지 못한다? 와, 이거 치명적이죠. 근데 불안해요. 집주인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뭐 세금 체납 정보 확인하라는데 모르겠고 불안하면 뭘 해야 될까요? 다른 방법을 택해야죠. 그 다른 방법이 월세로 가거나 아파트, 안전한 아파트 전세 시장으로 가게 되는데 월세 가격은 계속 올랐거든요. 전세 가격은 2022년, 2023년 상반기 조정이 됐는데 월세는 계속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 월세는 부담스러워요. 그러면 안전한 아파트 시장으로 유입이 되면서 아파트는 또 수요가 늘어나요. 앞서서 이제 공급 물량, 입주 물량 줄어든다고 했죠. 아파트는 공급은 주는데 수요는 늘어나요. 아파트 가격 올라갑니다. 이게 악순환의 연속이에요. 2+2 계약갱신 청구 이제 4년 기간 또 되면서 맞물려서 전세 가격도 올라갑니다. 이것도 이제 집값을 자극하는 요인이 되고요. 세 번째는 또 신생아 특례 대출이 나왔네요. 올해 저리 대출 9억 원 이하 출산한 가정이 2년 내 출산한 가정이 9억 원 이하 주택을 사게 되면 뭐 5억까지 저리 대출을 해주게 되는데 신생아 특례 대출은 이제 구매 능력을 개선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해줍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 여기에 이제 또 네 번째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우리는 또 미래에 먹고 산다고 했잖아. 야, 금리 내릴 거야. 설사 뭐 9월에 안 내리면 12월에 내리고 12월에 안 내리면 2025년에 내리겠지 뭐. 결국엔 내릴 거야. 더 올라가지 않을 거야라는 확신. 이미 정점은 찍었잖아요. 기준금리가. 물론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변수들이 생겨서 금리가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 확률을 보게 되면 내려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일단 기대감이 생기게 되죠.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지금 맞물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돌아가는 거 보니 공급은 부족하고 전세도 1년이 아니라 계속 올라갈 것 같아요. 전세 가격이 쉽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전세 가격이 떨어지려면 입주 물량이 많이 나오거나 전세 가격이 껑충 뛰어야 되는데 지금 두 가지 다 쉽지 않죠. 전세 가격도 올라갈 것 같아. 신생아 특례 대출도 나와. 금리는 내려갈 것 같아. 야, 이거 올라가겠네? 그럼 어느 지역이 올라갈까요? 지방은 미분양도 많고 입주 물량도 많은데 서울 같은 경우는 항상 공급이 부족한 지역인데 앞으로 공급은 더 줄어든다. 수요는 늘어난다. 서울 아파트를 사야겠구나 라는 구매 욕구가 생기게 되는데요. 여기서 또 정책의 실패가 나옵니다. 두 가지 실패가 나오는데요. 실패가 나오는데 하나는 뭐냐면 공급이 부족하다고 했잖아요. 건축비가 많이 올라가잖아요. 건축비가 많이 올라가고 분양가가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이게 분양받아서 답이 잘 안 나오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아파트가 아니면 답이 안 나오니까 차라리 깨끗한 준신축을 사자. 10년 이내에 입주한 아파트를 사자라고 돌아서는데 뭐가 이게 불안감을 짚었냐면 결정타가 공공분양, 사전청약, 뉴홈, 사전청약이 전격 폐지가 됩니다. 상반기에. 그러면 정부는 할 말이 있죠. 왜? 공사비가 많이 올라가니까 저렴하게 추정 분양가를 책정해서 사전 청약을 하는데 공사비가 올라가니까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겁니다. 예산은 정해져 있고 사업을 못하게 돼서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해는 되죠. 이해는 되는데 시장에서 뭐라고 받아들이냐면 국가도 공사비가 올라서 약속했던 공공분양을 이행하지 못하네? 이거 공급이 진짜 심각하구나. 앞으로 정부도 공급을 못하게 되면 이건 문제가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첫 번째 불안 심리를 자극을 하게 되고요. 두 번째 요인은 이제 7월에 뭐가 시행이 될 예정이었냐면 스트레스 DSR 2단계가 시행될 예정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대출을 다 압박하는 거죠. 미래에 올라갈 금리를 미리 선반영해서 이제 좀 더 그 가산을 하는 그런 정책인데 전격적으로 시행 얼마 남기지 않고 2달 연기해 버립니다. 정부는 또 할 말이 있죠. 하지만 시장에서는 뭐라 받아들이나요? 요즘 서울 집값 올라가는데 정부가 스트레스 DSR 규제를 2달 연기한다고? 정부는 집값 잡을 의지가 없구나. 집값 상승을 용인해 주는구나. 라는 왜곡인지를 하게 됩니다. 물론 내막은 있죠. 내막은 뭐냐면 정부는 어느 정부라도 집값 올라가는 거를 내버려 두고 싶지는 않은데요. 우선순위라는 게 있잖아요. 정책의 우선순위. 지금 현 정부의 우선순위는 PF 문제 해결입니다. PF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왜 건설회사 위기가 왜 심각해? 그 돈은 누가 빌려줍니까? 우리 금융권들이 돈을 빌려줬는데 이게 위기가 해결이 안 되면 결국에는 금융시장으로 위기가 전이되면서 금융위기가 옵니다. 그래서 정부는 PF 문제를
빨리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아요. 그냥 돈 그냥 몇 조 투입을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요. 결국에는 시장에서 좀 받쳐주고 소화를 시켜줘야 되는데, 그렇다면 부동산 시장, 분양 시장 얼어붙어 버리면 안 되죠. 그래서 정부는 어느 정도는 미분양을 소화하고 분양도 받아줄 만한 그런 시장 환경을 원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용인을 해주는데, 그게 시장에서는 정부는 집값 올라가기를 원해, 집값 잡을 의지가 없어라고 받아들이게 되면서, 야, 정부가 의지가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각자 도생해야 돼, 집 사야 돼 라고 하면서 지금 갑자기 사자로 몰리고 있고요. 기다리는 실수요자들이 너도 나도 현장에 가보니까 호가를 막 올려. 심지어 제가 최근에 제 주변에 보니까 뭐 17억짜리 아파트 계약하려고 하니까 주인이 뭐 1억 올리고 2억 올리고, 이제 2021년에 보던 현상들이 생기다 보니 마음은 어떨까요? 한번 이렇게 되면은요, 굉장히 불안하고 초조하거든요. 빨리 아무거나 사야겠다. 사요. 그러면 이게 막 들불처럼 지금 번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브레이크를 잡아주지 않으면 아마 이 상승세는 생각보다 좀 심각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지금이 굉장히 저는 중요한 시점이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상승세가 계속 이어질까요? 그거는 일단 추석까지는 이어질 것 같고요. 우리가 항상 설날 추석이 이제 터닝 포인트 역할을 합니다. 이게 한번 쉬어가는 타이밍이고요. 의견을 교환하고 하면서 흐름 자체가 이제 바뀌게 되는데, 공교롭게도 2023년 추석에는 추석이 지나고 꺾였어요. 추석 전까지만 하더라도 거래량이 뭐 3,800건 이상으로 거래가 되면서 괜찮았는데, 마침 그때 특례보금자리가 종결되고 추석이 지나면서 분위기가 꺾였고요. 올해 설부터는 신생아 특례 대출이 나오고 여러 가지 상황이 맞물리면서 상승세를 갔습니다. 상승장으로 갔죠. 그러면 올 9월 추석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 같은데, 추석 전까지는 이제 뭐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잖아요. 7, 8, 9월 한 두 달 반 정도 남았는데, 두 달 반은 우리가 시장 흐름이 한번 결정이 되면 기본 3개월에서 6개월은 가기 때문에 추석까지는 갈 것 같고요. 추석 이후 상황은 이제 두 가지 변수가 존재합니다. 두 가지 변수. 하나는 금리, 미국의 기준금리가 어떻게 움직이느냐, 두 번째는 정책, 이 두 가지로 움직이는데요. 일단 금리 이야기부터 한번 살짝 해보죠. 자, 우리는 기준금리 인하할 거야, 미국이 금리 내릴 거야를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는데, 주식시장도 마찬가지고요. 사실은 선반영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미래에 먹고 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선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9월에 미국이 0.25%포인트 25bp 금리를 내린다? 한국은행이 바로 내릴 수도 있고 안 내릴 수도 있는데, 실제로 이게 저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첫 시그널 드디어 금리 내렸어 박수 칠 수도 있지만 0.25, 0.5%포인트 50bp 내려가지고요 저금리로 가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은행 창구에 가보면은요, 대출금리는 이미 선반영이 됐어요. 지금 3% 중반대 대출금리 쉽게 받을 수 있거든요. 이미 많이 내려왔습니다. 금리 인하가 선반영이 됐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기준금리가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가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대출금리가 중요한데 이미 상당 부분 반영이 됐다. 그러면 시그널이 중요한데, 만약에 인하가 안 되잖아요? 인하가 안 되면 또 기대감, 희망회로를 돌리거든요. 야, 이번에 안 되면 12월에 인하되겠지? 내년에 인하되겠지라고 희망회로를 돌리기 때문에 실제로 인하가 되지 않더라도 치명적인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실제로 막상 인하되고 나면 인하됐는데 큰 변화가 없어. 그러면 인하돼도 별거 없네 라는 생각이 드는 게 오히려 더 문제가 되는 거고요. 우리가 GTX 예를 들더라도 개통되기 전에 막 동탄 난리 났잖아요. 개통되고 나니까 조용하잖아요. 이미 기대감이 선반영이 되면서 현재 가치에 반영이 됐기 때문이거든요. 그렇다면 기준금리도 기대감이 있을 때 우리가 가치가 있는 거지, 실제로 저금리가 되지 않는 한 그냥 0.25 내리는 거는 잠깐 반짝 반등하는 데 도움이 되고 궁극적으로는 이미 선반영이 됐다. 또 반대로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하게 제 생각과는 다르게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려버렸다. 야, 이거 말도 안 되는데. 기준금리를 올려버렸다 그러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항상 예상을 하는데 예상과 다른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굉장히 좀 멘탈이 흔들리거든요. 멘붕이 옵니다. 한마디로. 그러면 만약에 금리를 올려버리게 되면 순식간에 심리가 무너질 수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최악의 상황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막상 인하하고 나면 별거 없다. 차라리 인하하지 않는 게 기대감을 살린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국은행은 미국과 2%포인트 차이가 벌어져 있는데 상당히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이 한 50bp 정도 내리더라도 한국은행은 실질적으로 내리기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데 PF 문제 해결 때문에
내려야 되는데 최근에 서울 집값 올라가는 거 보니 또 고민에 빠집니다. 차라리 집값이 안정되면 금리 내리기 쉬워요. 근데 지금처럼 서울 집값이 올라가면 한국은행이 미국이 내려도 야 이거 금리 내렸다가 집값 더 올라가면 이거 굉장히 어려운데 오히려 지금의 집값 상승이 금리 인하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 제가 일단 드리고 싶고요. 일단 자금 유출 가능성 때문에 한국은행이 큰 폭으로 내릴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미국이 한 3.5 정도 간다면 한국은행은 미국이 2%포인트 정도 내리면 한국은행은 뭐 한 0.5에서 1%포인트 정도 내릴 여력은 있는데 당장은 오히려 더 쉽지 않게 됐다. 최근에 집값 반등이 금리 인하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이제 정책이에요. 정책. 제가 앞서서 뭐라고 했나요? 정부가 두 가지 실책을 했다라고 했죠. 스트레스 DSR 전격 연기를 하면서 정부가 집값 올라가는 걸 봐주는 거 아니야? 집값 잡을 의지가 없네? 라는 생각을 시장에서 하고 있다라고 하죠. 많은 실수요자들이 불안해하는데 어느 정부가 집값 올라가기를 바라겠습니까? 집값 올라가기를 바라는 정부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목표는 서민 주거 안정이거든요. 서민 주거 안정이에요. 왜? 집값 올라가서 정부가 얻을 게 뭐가 있는데요. 물론 뭐 세수도 좀 늘어나고 뭐 이런 데는 도움이 되겠으나 정치에서 중요한 거는 민심이잖아요. 집값이 내려가도 민심이 안 좋아지고요. 집값이 올라가도 민심이 안 좋아집니다. 문재인 정부가 왜 집값 규제했을까요? 진보라서 그냥 부자들이 싫어서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닙니다. 그냥 집값이 올라가니까 규제를 한 거고요. 집값이 내려가면 규제를 풉니다. 우리가 많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진보가 집권하면 집값을 규제하고 보수가 집권하면 규제를 풀어준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제일 규제 빨리 많이 푼 대통령이 누군 줄 아십니까? 김대중 전 대통령. DJ가 진보입니까? 보수입니까? 따지고 보면 진보죠. 근데 규제 2년 반 만에 모든 규제를 다 풀어버렸습니다. 오히려 더 풀었습니다. 금융시장까지 개방을 했습니다. 왜? IMF 외환위기를 극복하려고. 집값 폭락했거든요. 경제 살려야 되거든요. 필요하면 이렇게 합니다. 제일 규제 많이 한 대통령이 누구예요? 규제 문재인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더 무섭게 한 대통령이 노태우 대통령입니다. 88 올림픽 끝나고 집값이 급등하거든요. 1기 신도시 200만 원 주택 건설 엄청난 공급 물량을 쏟아붓고요. 거기에 플러스 알파 규제도 합니다. 사람들이 오래돼서 기억을 못 하는데요. 지금은 1세대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요건 2년 보유, 규제 지역은 2년 거주. 그렇죠? 2년 거주, 2년 보유하면 1세대 1주택자들은 12억까지 양도세 비과세 받습니다. 노태우 정부 시절에는요. 3년 거주 5년 보유였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무지막지했죠. 그리고 토지 공개념 뭐 이야기 들어보셨잖아요. 요즘 토지 공개념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난리가 나죠. 부들부들 떨죠. 뭐 사회주의냐 콩사탕이냐 뭐 난리가 납니다. 토지 공개념을 한 대통령이 군부 정권 노태우 전 대통령 시절이고요. 토지 공개념을 풀어준 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 그러니까 이게 맞지 않다는 거고요. 그러면 현 정권에서 집값 상승을 용인한다? 천만의 말씀. 그러면 왜 가만히 있는데 PF 문제가 더 심각하니까요. 우선순위는 PF예요 지금. PF부터 해결하고. 근데 우선순위라는 건 항상 순서가 달라질 수는 있죠. 여기서 집값이 더 올라간다? 보고서도 들어오고 이대로 내버려 두게 되면 큰일 나겠는데 지금 PF가 문제가 아니야. 민심이 너무 나빠져 하는 순간 어떻게 된다? 이제 규제로 돌아서게 됩니다. 근데 규제를 어떻게 나올까요? 저는 굉장히 무섭게 나올 것이다. 만약에 하게 된다면. 이게 특성을 보게 되면 오히려 문재인 정부가 더 조심스럽게 단계별로 조금씩 규제를 했고요. 하게 된다면 아마 윤석열 정부가 규제 더 무섭게 할 겁니다. 풀어준다고요? 천만의 말씀. 집값이 떨어졌으니까 풀어줬죠. 풀어줄 때도 보통 이게 단계가 있거든요. 2023년 1.3 대책 기억나십니까? 어떻게 풀어줬어요? 강남 3구, 용산구 빼고 다 풀어져 버렸거든요. 묶을 때도 그렇게 묶을 겁니다. 지금 강남 3구, 용산구 남아있는데 아마 묶어버리게 되면 제 생각에는 서울 전역을 규제 지역으로 묶어버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추석 지나고. 일반적으로는 마포, 성동구, 동작구 요 정도만 규제로 묶는 게 맞거든요. 광진구. 이게 일반적인 메커니즘인데 이게 급진적으로 나가게 되면 서울 전역을 묶어버릴 수도 있고요. 우리 예상이란 걸 하잖아요. 설마 규제 나오겠어? 이 정부는 규제 안 할 거야 라고 일단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고 규제를 하더라도 조금 하겠지라고 했는데 그 예상을 뛰어넘는 그런 규제가 나오게 되면 멘탈이 흔들립니다. 큰일 났네? 이거 장난 아닌데? 라고 하는 순간 시장 분위기는 순식간에 달라질 수도 있다. 그래서 제가 정책이 중요한 변수라는 말씀드리고요. 절대 이 정부가
집값 상승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지금은 PF가 중요하기 때문에 내버려 두는 거고요. 그 점은 우리가 좀 명확히 알고 좀 대응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3분기 고래동 공부 강의 모집 중이거든요. 네, 네이버에 고래동 공부 치면 저희 홈페이지가 있어요. 여기서 7, 8, 9월 고래동 공부 3개월 동안 같이 하는 프로그램인데 네, 심정석 소장님 보너스 강의가 추가가 됐습니다. 저희는 정말 많은 걸 다루거든요. 물론 코인도 강의하죠. 저는 이번에 코인 강의 해외거래소 사용법 위주로 강의할 건데 2번 합니다. 네, 7월, 9월 2번 코인 거래소 쪽 할 거고요. 팽도리님은 이분은 치과의사 분이신데 25억 비트코인으로만 25억 벌고 다른 또 알트코인으로 돈 많이 버셔서 원래 치과의사신데 졸업을 하셨어요. 네, 파이어족이시죠. 그래서 이제 뭐 시간 많다고 언제든지 불러달라고 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또 모셨습니다. 너무 폭발적인 반응이었어가지고 같이 코인 공부도 하고요. 그리고 부동산 요즘에 난리지 않습니까? 부동산 서울 부동산 다시 올라간다고 뭐 좀 시끄러워진 것 같아요. 거래량도 좀 많고 부동산 공부도 네, 같이 하고요. 그리고 빗소영 대표님은 자기개발 쪽 아웃풋 독서 자기개발된 프로그램도 같이 들어있고요. 심정섭 소장님은 학군 강의하거든요. 학군과 부동산, 자녀교육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이 부분도 같이 알려주실 거예요. 교육이죠, 교육. 자녀교육. 진짜 정말 거의 모든 거를 다 망라하는 강의거든요. 고래동 공부 프로그램만 잘 따라오셔도 다른 공부 특별히 많이 더 안 하셔도 충분할 것 같아요. 이것만 해도 충분히 많거든요. 8월 달에도 네, 웅달 대표님은 사업과 투자를 너무 잘 융합하셨고 그리고 좀 뼈 때리는 이야기 있잖아요. 뼈 맞는 시간을 좀 가감 없이 정말 솔직하게 부드럽게 때려주시거든요. 그래서 웅달님 강의를 들으면은 무언가 되게 하고 싶은 게 많아집니다. 네, 정말 또 기대되는 강의요. 8월 달에 하시는데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 주식 쪽은 AI가 난리잖아요. AI 요즘에 저 이효석 대표님 컨텐츠 되게 많이 보고 있는데 와 저보다 더 부지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이분은 거의 안 주무시는 것 같아요. 뭐 진짜 대단하십니다. 컨텐츠도 되게 많이 만드시고 또 저는 양은 많이 하지만 사실 뭐 질이 엄청 뛰어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좀 그러긴 좀 부끄러운데 이효석 대표님은 양도 많은데 질도 되게 좋더라고요. 그 인사이트를 직접적으로 배울 수 있는 시간이죠. 다 줌으로 실시간 강의하거든요. 이럴 때가 아니면 네, 제가 또 언제 이효석 대표님을 만나서 이렇게 질의응답할 시간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고래동 공부 오시면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직장인이신데 비트코인 투자로 네, 부를 많이 이루셨죠. 네, 호필님도 오십니다. 원래 이분은 공기업 다니시는 직장인이세요. 직장인. 네, 지금도 직장 다니고 계십니다. 직장인 분들이 가장 좀 좋아하는 강의죠. 가장 현실적인 강의고 보통 다른 분들은 사업이랑 같이 하니까 네, 현금이 원래 많아서 잘 됐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호필님은 직장인으로 정말 조금씩 늘 모아가지고 그걸로 힘들게 처음에 1억 모아서 투자한 이야기도 들려주시고 했는데 정말 눈물 나는 투자 끝에 네, 지금 좀 성취를 많이 이루셨죠.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까지 해온 것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네, 빗 대표님이 또 독서 모임과 자기계발 쪽 이끌어 주실 거고요. 네, 그리고 우리 부동산 이야기 하잖아요. 네, 남이사님은 또 가장 현실적인 방법을 많이 제시해 주시죠. 지난달에 보너스 특강으로 남이사님이 나와서 강의해 주셨는데 정말 열광의 도가니였어요. 강의 자체도 너무 재밌고 현실적이고 그래서 이제는 진짜 현실적으로 부동산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겠다 하면서 끝났거든요. 네, 그 후속편이 이제 9월 달에 남이사님이 강의를 해주십니다. 남이사님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현금이 현재 얼마든 상관이 없다. 네, 누구나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다. 이 비법을 알려주신다니까 네, 저도 기대가 많이 됩니다. 기회 되시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